기미 정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진에 대한 정책도 부분적으로 기미 정책이에요. 우리가 대마도에 대한 정책도 기미 정책이에요. 대마도에 있는 외구들을 잘 달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사탕도 주고 어떤 때는 정벌도 하고 그걸 기미 정책이라고 해요. 고삐를 씌워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고삐를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여진 대마도 여구에 대한 외구에 대한 정책을 기미 정책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인 중국은 우리나라 기미 정책. 중국은 뭐 중국의 조공을 모든 나라 바친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기미 정책을 썼죠. 예, 안 좋은 말이죠. 아무튼 이상의 지적상의 오래전부터 그걸 내가 주류 그룹은 못 번칭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은 여기 이영훈 교수 그 그룹이 만들어낸 조어죠. 그룹은 이거. 이분은 또 대표적인 세종 성분론을 부정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이퀄 이 사람은 친중 사대주의라고 보는 거죠. 네. 세종은 사대주의 아주 뭐 표상과 같은 인물로 보는 거죠. 반일 종족주의 빠르게 걸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적대 감정을 앞서 세우는 한국의 민족주의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도층의 지배를 해온 친중 사대주의.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외세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자 그때 우리나라에 나타난 간헐적이고 정략적인 반일 종족주의, 일본을 배척하는 두 얼굴이다. 사실 일본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친중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자유롭고 민족 자체가 하나의 집단 뭐 이런 것처럼 처신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단 심성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죠. 사실 이 종족주의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 내셔널리즘, 에스닉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학술 용어고 어떻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혈통이나 종교, 문화 기반, 또 민주적 가치, 평등성 뭐 이런 어떤 기본 이념, 가치관이 입각한 공동체나 이즘인데 비해서 종족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그렇죠? 우리 집단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치 어떤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뭐 소중한 문화, 종교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즘이다. 천박한 이즘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영훈 교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회에 비판이 강하죠. 그렇지만 본인은 두 권의 책을 내고 두 권의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평가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자기 검열에 걸려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소수파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중 사대주의의 질서 부전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뭐 문재인 정부 보고 뭐 우리 정부의 상당수는 중국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죠. 두 팔을 벌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친중적인 의미, 우리 뭐 사대주의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일본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반일 종족주의란 말로 표현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그럴 정책을 지난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조선의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의 국가체제인 거죠. 그 사실은 그런 것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문화적 유전자에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자기가 왜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또 그 지지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열 종족주의와 자기가 투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지성사에 지금 아까 일부 부분적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우리가 군역이 약화되고 나라를 잃고 하는 그 과정에서 왜 우리 조선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의 기상을 왜 내세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것을 스스로 했던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것은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없다 이거죠. 지성사에서. 성찰이 없는 한국 지성사다 이거예요. 이 교수.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저는 그걸 동조합니다.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그와 반대된 얘기를 하면은 그말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환상에 빠져있다. 광신에 빠져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증오심에 불타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그 핵심 세력 일당이 가진 것이 자기가 볼 때는 환상과 광신과 편견, 증오의 덩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게 뭔가 우리나라도 우리가 결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주 독립의 기상, 자유 독립 국가로 우리가 재정할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정신혁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없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 이 교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 연장선상의 하나의 일말의 시도다.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체코슬로바키아는 450년 이상 그 주변에 뭐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뭐 이런 강국에 휘말려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드디어 독립하잖아요. 그때 이제 독립의 아버지가 토마스 마사리크라는 사람인데요. 정치가 겸 학자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비슷해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25살 앞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체코 군대를 지휘해서 그 러시아 군대에 편입해가지고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워서 승전국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코가 독립하고 건국의 아버지로 집권후 그 20년 이상 대통령을 합니다. 이승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력투쟁을 해요. 일단 망명을 하지만 러시아에 가서 아무튼 그 체코군으로서 독일군한테 선발돼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러시아에 투항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로 독일군하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독립군들이 뭐 일본의 군에 가가지고 뭐 중국군에 투항해가지고 중국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뭐 소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가령 체코 군대는 그런 사람이 꽤 됐었어요. 그 지휘자가 마사리크. 이승만은 이제 그런 경력이 없어요. 외교적으로만 좀 업적을 인정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국의 대통령이라고 우파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우파는 곧잘 토마스 마사리크가 이승만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승만을 토마스 마사리크를 평가하면서 왜 이승만은 그냥 내릴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파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잘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마사리크와 다른 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 포함해서 좀 있습니다.
지금도 마사리크는 엄청나게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리크의 평가가 얼마나 좋냐면 EU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신다 라고 하면은 마사리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EU의 초대 대통령으로 가메지라고 거론된 사람이 마사리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중 민주화 세력은 그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 유라다시를 거쳐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혁명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친중, 북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 투쟁, 자기 같은 사람은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해서 이 바다 건너서 미국, 다시 태평양 건너서 일본, 다시 우리 현해탄 건너서 우리 한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영웅 교수는 우리 한반도에서의 자기 나름의 지적 혁명 비슷한 것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재미난 이해라고 해가지고 인용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인데요. 그 자신이 그 식민지 근대화를 오늘 주장했죠. 식민지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된 것이지 구한말에 맹하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맹하가 사실 해방 이후에 싹을 터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식민지 이제 조선 후기 근대화 맹하론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건데 그 식민지 근대화론도 논란이 의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조선 후기 맹하론이라고 해서 요새 거의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 아직 지지하는 사람이 그나마 좀 있는 듯한데 이영훈 교수 등은 여전히 지지하고 학교에서 지금도 이건 힘을 잃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식민지 때 교육, 아까 조선어 교육 등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그 인적 자본이 해방 혼란기를 거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부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노동 일선 현장에서 건설 역군으로 생산성을 높였는데 그 생산이 높아진 이면에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인적 자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자는 저는 그 식민지 근대화를 포함해서 경제학자로서 그의 주장에 한 7할 8할은 동의합니다. 역사학 뭐 100% 동의 안 하죠. 그죠? 상당히 친일파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 역사 연구 신지평을 열어서 토론마당을 제시했던 것도 평가하고요. 그 주류 연구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영훈 교수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7할 8할. 그 이제 2, 3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분은 뭐 일본에서 뭐 그래야 이제 논쟁이 확실해지니까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 있어요.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을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이즘으로서의 반일 종족주의를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짜맞추기도 합니다. 사료도 경광부에 자기한테 유리한 형태로 인용을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한다.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사료도 이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제가 다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확인된 사실이 꽤 많았죠.
아무튼 여작 사실이란 것은 500년 전, 300년 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일이 꽤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일제시대의 역사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100여 년 전 또는 90년, 80년 전의 일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때의 일 중에는 아직도 수수께끼 낀 그런 사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자기가 발굴한 자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용을 해요. 그런 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타입 2 오류라고 그래요. 예, 타입 2 에러야. 그래서 이제 그 타입 2 에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재판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판사들이 임용될 때 명구가 100명의 죄가 있는 사람을 놓쳐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지 말라고 배운다잖아요. 타입 2 에러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용훈 교수는 한 명의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죄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책적 오류를 타입 2 에러라고. 그렇죠. 위안부, 종군 위안부 어떤 사람들. 종군 위안부 실제 그런 거 아닌데 끌려간 것 같아.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상황 증거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매춘부다. 유죄자다. 단정하시는 거죠. 그게 타입 2 에러. 얼마나 그분은 억울하고 분통이 치밀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소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분은 싸잡았어요. 그게 타입 2 에러라고. 그게 아주 중대한 오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용훈 교수가 이제 제가 지지하는 것 중 하나가 낮에 오는 미네르바의 우엉. 원래 미네르바의 우엉이는 학술의 신인데요. 히랍 신화에 나와나요? 근데 주로 밤에 울어가지고 밤에 이제 뒤늦게 잠들 무렵쯤에서 그날 무슨 일을 다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다 결제하고 난 다음에 밤에 침대에